네, 고교학점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비평준화의 상위권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의대, 약대 막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열심히 해서 예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현실대로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것이 많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가 고교학점제와 진로학업 설계 이 파트예요. 자, 저는 진로교사가 아니고 영어교사예요. 영어교사이고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도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왜냐? 이 진로학업 설계를 하라고 하는 이 파트가 그냥 진로교사한테만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의 내용이 아니라 전 교사, 전 학생, 전 학부모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 저는 아까 많이 소개하셨지만 일단 어머니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EBS의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고교학점제 1부, 2부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학교 부장님들이 나와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어떤 추진 상황이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다 보니 좀 더 정확하고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지점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설명하셨지만 제가 그 교육과정에도 참여를 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과정 부장이랑 교무부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그 대학원이랑 협력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연수를 2019년도부터 강의를 해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70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을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오늘 이 마지막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지역에서 이 세 권의 책이 매뉴얼처럼도 많이 보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자, 고교학점제 진로교육을 다시 디자인하다 이 파트를 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의 진로교육이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진로교육,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러한 어떤 진로교육이지는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진로교육을 좀 다시 한번 디자인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진로 선생님들과 함께 집필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교원 연수회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가 보이긴 하는데 자, 고교학점제 실행 근거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자가 딱 당선되고 나서 고교학점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도 확인을 했고요. 교육과정평가원에는 계속 공동연구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여쭤봤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원안대로 추진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초중등교육법의 제48조에 고교학점제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고교학점제를 전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 개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네.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교학점제 운영과 다음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법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요. 지금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자, 우리 여기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 아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죠. 자, 이 아이부터, 즉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부터는 학점제가 운영됩니다. 학점제가 들어와요. 그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전에는 단위제였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단위제였는데 지금 단위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단위가 다 뭘로 바뀌었죠? 지금 보이시죠? 뭘로 바뀌었어요? 부모님들?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학점제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내년도에 들어오는 입학생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치면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단위제에서 다 학점제로 바뀐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지점은 학점 수가 줍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자율 편성 학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과 편성 학점 중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점인데 단위제 있을 때는 86단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6단위가 줄어서 80단위로 80학점으로 운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과정 편성에는 지침이 있는데 국영수, 한국사는 6단이고요. 한국사 빼고 이제 국수형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수형이랑 한국사가 포함이 돼서 기초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 영역의 이 단위 그 학점수가 전체 학점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6학점은 국수형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내년도 교육과정이 편성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알고 있으시죠? 자,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8학점으로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6학점이 줄어들면서 총 12학점이 줄어들었던 192학점, 이전에는 204단이었습니다. 192학점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러면 12학점이 줄으니까 교원 수가 줄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에서는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좀 더 과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인데요. 자, 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원래는 25년도에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신입생만 학점제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년도에 1, 2, 3학년 전체가 학점제가 되려면 내년도부터 도입을 해야 1, 2, 3학년의 전면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 이행 모델이 제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영역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준비 단계예요. 다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부터는 학점제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이 학점제가 줄어들어서 들어오지만 학점이 좀 줄어들어서 192학점으로 도입되는 부분들도 큰 영역이지만 밑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통 과목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3월달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학업이 빠지고, 자, 이게 뭐냐면 국수형의 성취 수준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는 반드시 보충이수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고교 학점제는 책임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다양함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선택하는 거를 아이들이 많이 주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는 것부터 선택을 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필요한 보편적인 교육들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인수재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어떻게든 이수할 수 있도록 미이수 예방 제도도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겠다. 이건 학생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학생들은 보충 이수 과정을 마련을 해서 책임 의식을 제대로 심어주고자 하는 그 취지가 이 고교학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꼭 기억하실 거는요. 24년도까지는 이거 메모하셔야 돼요. 24년도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아시겠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언제 도입이 되나요? 25년도 1학년에 도입이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25년도에 1학년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면 2, 3학년도 2022 개정교육과정인가요? 물어보시는데요. 항상 기억하실 건 1학년 때 시작한 개정교육과정은 3학년 때까지 갑니다. 따라서 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교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이 함께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잘 인식하셔야 되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안이 지금 나와서 계속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과목의 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과목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교육과정 궁금하시죠? 이 도대체 교육과정 학교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이 교육과정 도대체 뭐야? 학교에서 뭐 주지도 않고 뭐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메모하세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를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세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자료실이 오른쪽에 뜹니다. 오른쪽 위에 떠요. 자, 교육과정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원래는 인터넷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요. 자, 거기에 딱 들어가셔서 보실 거는 뭐냐면 왼쪽 아래쪽에 들어가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시기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사항이죠. 고등학교의 최신본과 쓰세요. 고등학교의 최신본과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초, 중, 등 학교 최신본 여러 가지 연도와 날짜들이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최신본과 초, 중, 등 학교 최신본 중에서 가장 최신본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계속 조금씩 뭐돼요? 개정이 돼요. 조금씩 바뀌는데 학교에서도 놓치고 교육청에서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항상 최신본의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본의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은요. 학교에서 왜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혹은 어떤 교육과정들이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잘 보실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 25년도에는 자, 아까 전에는 1학년 공통과목에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1학년만 들어와 24년도까지는. 그런데 25년도에는 전과목 미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미수제는 도입이 안 되고요. 그냥 보충 수업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전과목 미수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드디어 졸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학교에서 보충 이수 과정을 이수를 하면 대부분 다 패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럼 보충 이수 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마련해 놓으면 그 과정을 듣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끝나고 또 수업을 또 들어야 된다는 게 엄청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뭐냐면 수업이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업에 있어서는 뭐 수능을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진로하고 맞지 않는 고등학교다라고 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자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점을 최소 성취 수준 40% 이상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좀 더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 아이의 일이 아니야. 그거는 애를 살피지 않는 부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평균이 떨어지고요. 표준 편차가 늘어나요.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건데요. 표준 편차가 크면 이 학교에는 격차가 큰 거예요. 격차가 큰 학교는 평균이 떨어지죠. 자사고는 어떨 것 같으세요? 특수 목적고등학교는 어떨 것 같으세요?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아이도 같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위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배움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25년도에는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 들어옵니다. 절대평가가 돼요. 그래서 5단계 절대평가가 되는데 아직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남아 있느냐면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이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학부모 단체들과 교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성취평가제로 하지 왜 1학년은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이전에는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단계적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전과목 성취평가제가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유명한 대학교의 입학사정처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입사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입사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수능도 온 전 과목이 절대평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여건은 왜 그런지 나중에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가 강화되면서 저기 노란색 칸이 보이시죠? 과목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모든 과목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충족이 되어야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192학점을 통과를 해야 이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졸업시키지.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세요? 졸업장을 배부했습니다. 학교에만 오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자도 학교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졸업장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런 학생들이 시민이 됩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본인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학업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고교학점 때는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교학점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고교학점제는 거의 원안대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이 신문 보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찍고 싶으신 분이 있어서 찍으십시오. 네. 맞춤식으로 가야죠. 네. 저는 이제 준비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늘 2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즘에 강의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 강의 요청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도 이렇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고교학점제가 되게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학교에 가셔서 학부모회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말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무래도 대학 입시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부분 중에서는 도대체 이 고교학점제로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 보내야 돼? 이런 생각들도 또한 한편으로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고교학점제 연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대학은요,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 때 3년간 그죠? 고교교육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고교학점제를 대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모 유명한 입사관님이 저에게 자문 요청을 하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시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랑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거를 학점화해서 고등학교에 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이 대학의 입시와 연결하고 대학 교육과 연결하라는 노력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왜 이 아이가 무슨 과목 들었고 그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나 막 뽑으면 대학 들어와서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공계열에 갔어요. 근데 문과 아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아이가 이공계열 가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지금 대학 입사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S대에서 입사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아이를 뽑아서 우리 학교 대학교의 강의실에 넣었을 때 이 아이가 그 강의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누가 굉장히 힘들 것 같으세요? 지난해 입시 결과 보셨죠? 지난해 입시 결과에 보시면 이과 아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문과로 갔어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과적인 마인드로 수학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주로 이제 상경계열로 많이 갔단 말이죠. 여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쉽지 않죠. 마인드가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이들이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해서 대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욕할 게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 이 학교에 와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쫓아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도 보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들은 충분히 배워서 대학교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시 확대 많이 걱정되시죠? 정시 확대 40%까지 간다. 정시로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정시로 가야 내가 뭐 내 자식한테 해줄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는 화성에 이제 동탄역 근처에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이요 SRT를 타요. 주말에 되면. 뭐 할까요? SRT 타고 어디 갈까요?
네, 수서에 가죠. 수서에서 내려서 대치동을 갑니다. 지금 현재 정시라고 하는 제도는 강남 집중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교육 강사들은 몇백억씩 수당을 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강남의 집값들은 계속 상승을 하죠. 30평대 아파트가 30억 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30분 떨어진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를 못 사요. 제가 정년할 때까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국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강남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기 있으신 분들은 강남에 아파트 사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서울의 집중 현상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려면 정시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시는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강 들어서 다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강남에 뭐 유명한 수학학원 원장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한 아이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정시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명한 학원들을 보내면 우리는 막 학원 거기만 보내도 다행이다 싶지만 그 학원 내부에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게 하고 레벨 테스트를 해서 상위권 아이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보충으로 가외를 해야 돼요. 이런 체제가 정상적인 교육 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모의 돈에 의해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세상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시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국 교육감들은 대입 정시 비율을 확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40%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같이 생각해 보실 게 그 40%는 서울의 16개 대학교, 상위권 16개 대학교의 비율이에요. 16개 대학교의 비율이에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 전형 유형별 중도 포기율이에요. 이거 대학교 자료인데요. 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자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형별로 보면 여기 중간에 쭉 올라와 있는 유형 보이시죠?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능.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20% 정도는 자퇴를 한대요. 자, 이제 다시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 그 도서관 안에 아이들이 뭘 공부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EBS 수능 와서 수능 특강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왜요? 의대 약대 가려고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도 이공계열 들어와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 의대 약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 속에서 이게 무슨 교육이 되냐 이거죠. 따라서 지금 고교학점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꿈꾸는 그 진로에 따라서 교육을 차근차근 잘 들은 학생들이 해당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쁜 제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서울연고대만 보낸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밝아질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서울의 대학을 한 아이를 보내려면 자기 공복을 다 털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보내는 거죠.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수시는 변하지 않았어요. 전체 비율은. 전국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학교로 보면은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22년도와 23년도 비슷하고요. 바뀐 곳은 서울의 16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와 중앙대학교가 40%로 정시를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 보도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문 보도를 그대로 믿어서도 안 돼요.
정시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16개 대학교에 대해서 그렇고 나머지 대학들은 아까 보셨지만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어디 가요? 재수하러 나가요. 학교는 엄청 싫은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편입생을 놓는다라고 해도요. 학교에서는 예산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이 원하는 전형은 무엇일까요? 학종 수시예요. 이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거의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던 대학에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요행수를 바라는 정시의 모습이 아니라 차근차근 본인이 어떻게든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학교 학점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전형 아이들이 가장 학점이 높을 것 같으세요? 어떤 전형일까요? 네, 수시 학종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가장 학점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협력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학에서 협력을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대단해요. 막 찾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정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수능. 문제지만 풀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는 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학원 문제집 풉니다. 어떤 수업도 듣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도 자기 가고 싶을 때 가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아이들이 대학에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재수하겠다고 오더라고요. 의대 가겠다. 저는 무서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병원을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해서 차리게 되면 그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학에서 평가 기준에 공동체 역량을 넣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성이 안 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 옛날에 마징가 제트, 아톰 이런 만화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에 악당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종은 재학생이 상당히 유리해요. 그죠? 재학생의 합격률이 81.2%예요. 따라서 이 수시에 있어서 학종은 재학생들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논술은 누가 더 많이 붙죠? 재수생이에요. 61.7%. 왜? 저 논술 전형은 학원에 가야 돼요, 요즘에. 그쵸? 학교에서 논술해주는 학교 별로 없어요. 저거는 사교육으로 누가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다음에 수시 또한, 정시 또한 마찬가지죠. 자, 수능 위주의 전형에 있어서는 65.7%가, 그쵸? 지금 누가 붙는 거예요? 재수생이 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정시에 있어서 재수생의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시 수능 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30에서 40% 정시 비율에 30에서 40% 정도를 위해서 재학생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못 쫓아가요. 어떻게 재수생을 쫓아갈 수 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고3을 2번 한 아이들이잖아요. 어떻게 쫓아가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상위권 아이들이 재수생이 많아요. 걔들은 3학년을 한 번 더 했어요. 못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시를 확대하는 거에 동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생각하실 게 뭐냐, 지금 현재 기숙학원들 보내잖아요.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한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성적 오르는 아이들은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많은 예산들, 자기 가정의 예산들 다 투자해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원하는 결과까지 안 나왔어요. 너무 허망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공교육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교육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사교육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렇죠?
있어서 그죠? 수능에 있어서는 정시에 있어서는 재수생의 합격률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재수생이 65.6이고 다음에 재학생은 34.4%예요. 이런 비율인데 우리는 다 정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을 동의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서울대도 정시를 늘리고 싶어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수많은 이공계열로 온 아이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대학이 서울대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조금만 하면 의예과나 약학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올해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어요. 23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계획이에요. 보이시죠? 자, 정시 지역균형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수시 학종이 지역균형이 있었죠. 그런데 정시 지역균형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들여다볼까요? 수능이 몇 %예요? 60이에요. 자, 근데 교과 성적, 이게 내신이랑 학교의 학생부겠죠? 이게 얼마예요? 40이에요. 이거 정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울대에서도 이 정시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시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정시자가 붙었지만 결국 새로운 학종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놓고 가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정시 준비한다고 나중에 재수할 때 어려웠겠죠. 이런 전형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냥 서울대가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가 하면 다른 대학도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선택 과목과 대학 입시예요. 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자, 24년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근데 기억하실 거 24년도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그랬어요. 이전부터 각 전공별로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 저희 반 친구가, 제가 아까 저희 학교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입학 성적은 좋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냐? 재수생들 엄청 많아요. 매일 재수생들을 양성해내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제가 고3 부장을 하는 이유는 이 재수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고3의 각종 프로그램들 만들고 어떻게든 아이들 설득해서 지금 수시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부장을 하는데, 자, 지금 작년에 우리 반 친구 중에 3등한 친구였어요. 정규 3등. 근데 이 친구가 뭘 안 들었느냐?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아이들 중에서는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약사학의 교육과정 선택하는 아이들을 싫어해요. 즉 성적이 잘 나올 것들만 고르고 자기 편하게끔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걸러내요. 교육과정 선택과정을 보면 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과학에서 집중적으로 들었고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신이 1.6이 나왔어요. 1.6으로 의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1.3이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모든 학교에 1.3이 아니라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1.1이에요. 의대 가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모두 그걸 꿈꾸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많은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이 아이들의 학원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죠.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당신은 학원 안 보내요? 저 학원 안 보냈었어요. 근데 학원을 안 보냈더니 기가 막힌 현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수포자와 영포자가 된 위기에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에 강의를 하고 다녀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교육과정을 바라볼 때 학생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내 아이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학생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잘할 때 우리 아이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교육과정이다. 자, 지금 보시면 경제학부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 뭐 지금 핵심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지만
저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온 건 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여기 어디 대학교예요? 서울대예요. 어떤 애들이 올까요? 전국에서 난다긴다 는 애들이 와요. 얘들은요 0.1%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의 선택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반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는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하도 안 듣고 물리학도 안 들었죠. 그런데 1.6으로 의대 못 쓰니까 어디 썼을까요? 공대 썼겠죠. 근데 공대에서는 기하랑 물리를 안 들으면 안 뽑아요. 게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과목별 세특마다 의사를 잔뜩 써놓으셨네요.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왜 과목별 세특에다가 진로 희망을 써나? 요즘에 진로 희망 쓰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진로 희망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뽑으면 공대에서 뽑으면 의대에 재수할 아이죠. 예,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뭐 지스트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떨어졌어요.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목에. 그리고 학교마다 이런 걸 잘 보세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다 들어야지 경제학부에 가요. 그런데 학교마다 문이과 교육과정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과애들은 여기 미적분 들어, 문과애들은 확률과 통계 들어 이렇게 갈라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선택으로 돌려줘야 돼요. 칸을 빼고 선택으로 돌려줘서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많은 과목을 깔으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고교학점제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과목을 들은 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충실하게 들었느냐를 본대요. 충실하게 들었다. 그거는 점수와 더불어 과목별 세특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다음 전공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제 자료가 아니라서 사진을 찍어 가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공부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공학부도 있고 쭉 있어요. 교육과도 있고. 자, 이런데 대부분 기하라는 과목도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새로운 과목을 많이 들어라가 아니고 어떤 과목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교과에 있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들어라가 고교학점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목을 깔 필요가 없고요. 애들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못하고 있기도 하니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위원이 되어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2-3시간 자면서 학교 근무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오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냥 듣지만 저는 준비를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쁜 데서 이렇게 와서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겠죠? 같이 하셔야 된다. 여기 있으신 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주도가 발전합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서울로만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제주도의 교육이 죽습니다. 어떻게든 이 제주도를 전국 도의 시도에서 가장 특별하고 특색이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여기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대 계열이죠. 공대는 거의 대부분 물리학이랑 기하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보시면 문과 계열은 거의 없었지만 주로 이과 계열을 많이 보여드렸죠. 자,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문과 계열 학생들은 아주 특별하게 특정 과목을 들어 이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그냥 충실히 들어도 문과 계열로 진학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과의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학교에서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문과 계열은 그렇다고 아무 과목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학과라든지 법이랑 관련된 과목을 전공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과목의 선택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진행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가 간소화되어 가고 있어요. 간소화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기록은 하는데 대학에 반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살아남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살아남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살아남는 거는 과목별 세특과 창체 자율활동.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뭐 동사활동 몇 시간 했는데 다 빠져요. 다 빠져요. 뭐 소논문 썼다 다 빠져요. 예, 조국 사태 때문에 다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다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부에서 수업이에요. 이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듣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학 입시에서 학종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일단 아이의 과목 성적은 되게 중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아이들을 선발하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잘한 아이가 잘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서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학종은 그것만으로 뽑지 않아요. 뭘 같이 뽑아요? 과목별 세특이라는 걸 봅니다. 선생님들의 서술형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주는 것이 과목별 세특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이거예요. 자, 대학에서 지금 평가하는 요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쵸? 자, 이전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끼리 막 겹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했어요, 세 개로.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학업 역량이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충실하게 이수했는가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진로 역량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 요소예요. 이 아이가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제대로 선택해서 들었느냐. 그죠?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이게 어디에 드러나죠? 이게 어디 드러나야 돼요? 진로 역량은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 이 아이가 이 과목을 왜 들었고 어떻게 이 과목을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배워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학생부에 그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아니면 저 영어과라고 했는데요.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것도 써줘요. 이 아이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생명공학이랑 관련된 지문을 열심히 읽고 이것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해가지고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블라블라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영어과 과목별 세특일까요? 생명공학 과목별 세특일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적당히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면 영어과 과목의 역량으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영어과 과목의 역량이란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주제를 어떠한 영어 표현으로, 그쵸?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억양으로 발표했다. 이걸 써줘야 그게 교과 역량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의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선택 의지와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교과 역량에 맞춰서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과목별 세특을 반영해요? 성적만 반영하면 되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과목별 세특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 A라는 학교에서 80점 받은 아이가 있고요. B라는 학교에서 80점 받은 아이가 있어요. 이 80점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얘가 뭘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서 80점을 받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세특을 쓰는 거예요. 이 80점의 내용은 과목별 세특과 같다. 그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세특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오시기 잘하신 것 같죠?
앞으로 학교에서 하실 일들이 많겠죠. 그렇죠? 왜냐,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생님들 진짜 힘들어요. 저 엄청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 하면 선생님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만 하루에 있어도 저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 지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 담임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우, 집에서 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그런 애들이 37명이나 있어요. 지금은 3학년 부장이죠. 그런 아이들이 345명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민원인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같이 해결해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학교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핸드폰 좀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미치겠어요. 얘들가 이것만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머니가 혼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37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년도 있었어요. 학부모 회의에서 회의를 했어요. 학생회랑 같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조건 핸드폰을 낸다.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몸값 다 내요. 어기면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권조례가 있어서 학교에서 못 걷어요. 강제적으로 못 걷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학교도 힘드니 아유 선생님들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힘든 영역들을 같이 도와주시면서 선생님들이 뭔가 다른 일을 좀 더 학업에 좀 아이들 그 학업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어요. 자,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요. 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종의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동안 학생부 기록에 어떤 내용들을 자소서에다가 좀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쵸? 학생부와 연동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변호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자소서가 폐지가 돼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우리 부모님들 딱 떠오르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강업별 세태가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소서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학생부의 과목별 세특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 학교에서 그냥 수능특강이나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러면 과목별 세특에 수능특강 내용 쓸 수도 없고 써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토론 논술하고 발표시키고 활동하고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도 있지만 그런 활동식 수업들도 학교에서 적절하게 잘 구현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과목의 선택과 과목별 세특의 중요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든 정부는 어느 정부일까요? 혹시 아세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온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 거예요. 학교가 안 바뀌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걸려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래 거 눌렀는데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서울대학교 인구학 조영태 교수님이신데요. 인구학 박사죠. 인구학을 엄청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한국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너무 심각하게 줄고 있어요.
자, 지금 생명공학 교수님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지금은 석좌 교수신데요. 이분도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자,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들고 있는데 얼마만큼 주느냐? 2030년도가 되면 충남 인구만큼이 준대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2032년도가 되면은 부산시 인구만큼이 준대요. 자, 이렇게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에 예전보다는 경쟁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16개 대학에 계속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보낼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사회 경제가 죽어요. 폐허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자, 지금 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지금까지 사라진 학교의 수는 초중고를 말하는데요. 3,832개 교. 제주도도 32개 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학교의 수예요. 자, 이렇게 학교도 사라지지만 교사를 뽑지 않아요. 올해 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보도자료가 떴어요. 뭐 초등기관제 교사 더 뽑는다는 교육당국 참 한심하다. 지금 교사도 잔뜩 뽑아놓고 발령도 못 내면서 이 얘기예요. 초등교사를 2월달 보도자료인데요. 뽑아놓고 한 명도 발령을 못 냈대요. 수백 명이 지금 뽑아놓은 상태로 백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이 학령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 어떤 학교가 등장하느냐? 초중학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등하교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중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고등학교도 생겨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이미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교사대 통폐합 예상이 나오죠. 광주광역시에서 6명 교사 뽑았어요. 초등교사. 광주교대 왜 있어?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사대가 통합될 거다. 뿐만 아니라 초, 중등 교사 자격이 통합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2명이 남학생이 올해 국립대학교 사대를 갔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불러놓고 2 손 꼭 잡고 이야기해 줬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 군에 가지 마. 절대 휴학하지 마. 빨리 졸업해서 인고 빨리 봐. 앞으로 교사 안 뽑는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사는 나중에 군대는 나중에 교사 되고 가도 돼.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원의 평균 나이가 증가해요. 현재 45세 이상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저도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어떻게 가르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측면에서는 다른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래 교과, 현재 교과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가 언제까지 존재할까? 자, 여기 영상이 이제 돌아가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왜 안 나올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릴게요. 저는 많이 봤어요. 강의하면서.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랑 지금 누구와의 대화요? 인간과의 대화죠. 되게 유창하게 대화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윙크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창하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실 것은 자, 요 동영상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던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인공지능 로봇인데 간호사예요.
예, 지금 시범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이 간호사가 앞으로 현장에 병원에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해요. 지금 현재 일이에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30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많은 직업이 나타날 텐데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변화의 한 바람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도 아이들이 합격해놓고 의대 붙으면 많이 빠져나갔어요. 올해는 안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의사나 간호사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수가 줄잖아요. 의사가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인공지능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이대랑 시립대랑 서울시립대랑 이런 곳에 새로 생긴 학과가 있어요. 뭐일까요? 인공지능학과예요. 자, 인공지능학과들이 생기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학과에 우리가 진학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과목에 있어서 정보나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과목들 또한 우리가 좀 수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영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영상 없이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 지금 현재 국힘, 국민의힘 그쪽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경 교수님이에요. 한양대학교 교수님인데, 자, 지금 국힘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랑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교육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인간이 하는 가르침을 다 인공지능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교육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이 영역이 더 커지겠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유초중고의 인공지능 교육을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느냐? 20년 11월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시도교육청별로 이것에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긴 한데 학교는 지금도 힘들거든요. 근데 뭐 또 인공지능까지 하라고 이런 거죠. 진짜 학교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냥 자녀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뭐 그냥 새로운 거 나오면 다 하래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또 해요.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뭘 하시냐? 교육대학원에 AI 융합 전공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이 교육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으셔요. 자, 그래서 교육 과정에도 이 교육 과정이 2015 교육 과정이고 고등학교 과목 편제예요. 요 아까 전에 제가 교육 과정은 어디 들어가면 보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어디였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교육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데 인공지능 수학이랑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 보이세요? 이 과목이 지금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과목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에듀테크 선도 고교나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 학교에 뭐가 생기죠? 하드웨어가 생기는 거예요.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일단 조성을 해놔야 뭐가 있어야 인공지능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못 듣는 과정은 어디서 들어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들으면 돼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아까 전에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공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수포자, 영포자 얘들을 챙겨주는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수포자 비율이 60% 정도 돼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런데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배움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교육과정, 상위권 아이들만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 제 아들이 중3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중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상태에서 중학교를 맞이한 거예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런데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뭔가 안내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 재미가 없잖아요. 집에 혼자 있고 저는 또 교사니까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드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세요. 네, 게임을 열심히 하셨어요. 학교에서 매일 전화 와요. 숙제 안 냈다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 학습 격차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밑에 동네 아이들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 국가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기도 강화하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무슨 법이 발표됐느냐면 기초학력보장법이 나왔어요. 제정이 되었어요. 지금 뭐냐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는데 1학년 국수형 따라갈까요? 저는 못 따라간다라고 봐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메모하셔야 돼요.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학교 알림이 이 알림이가 아니고 학교 알림인데요. 이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정보를 공시하고 있거든요. 각종 정보를. 제가 인터넷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오늘은 환경이 그래서요.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정보가 뜹니다. 이 학교의 평가 기준도 뜨고요.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도 뜨고 다 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공시 정보. 그리고 심지어 3개년간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3개년간 정보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이트를 꼭 기억하시는데 들어가 보시면 학업 성취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성적 분포 비율이 나옵니다. 대학에서는 이 성적 분포 비율을 보고 아이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기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학생부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실 건 뭐냐? 평균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고의 경우에는 40점도 있어요. 편차가 엄청 커요. 일반고는 40점도 있고요. 70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50에서 60점 정도가 일반 고등학교 평균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일반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20이 넘습니다. 격차가 심해요. 그런데 자사고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자사고는요. 표준 편차가 10 이하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등급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보면 나와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보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뭐를 했을까요?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서 성적들을 쭉 봤어요. 성적들을 쭉 봤어요. 놀라웠어요. 제주도 훌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고민하실 게 마지막에 저기 파란색 2등급 있죠. 저기 60점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0%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60점 미만이 많으면 저기에 40점 미만이 꽤 될 거라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죠. 제주도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고등학교마다 2등급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주도의 선생님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많이 안 하실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제주도의 대학 진학 그 결과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도에 살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네, 진짜 놀라웠어요. 네, 진짜 놀라웠어요. 제주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 많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뭔가 이
교육의 마인드로 성취 수준에 맞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서울시는요 70에서 80 정도에 되는 학교들이 꽤 있고요. 평균이 좀 높죠. 특히 2등급의 아이들이 5% 미만이에요.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왜 이럴까요? 서울은 경제적으로 어때요? 여유가 있죠. 죄다 사교육을 유치원부터 엄청 시키죠. 그래서 60점 미만의 아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나 봐요. 그러다 보니 딱 보이시죠? 어디가 대학 잘 갈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주도도 잘 가는 거예요. 네. 연구학교도 이제 어려운 학교였는데 점차 표준 편차를 줄여가고 2등급의 비율을 줄여가더라고요. 연구학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미래 대학 교육 너무 걱정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MIT 공대는 2019년도에 대학에서 1조 원을 투자해서 AI 단과 대학을 만들었어요. AI 학과가 아니고 단과 대학을 만들고 MIT 공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AI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다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에 있어서는 MIT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MIT로 유학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AI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거기 출신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미래 대학 교육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곧 30이 되는 이 수능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능 붕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이 붕괴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수능이 붕괴가 되고 왜 붕괴가 되냐? 학령 인구가 너무 줄고 있고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률이 궁금해서 취업률을 찾아봤어요. 취업률이에요. 자, 서울연고대가 1, 2, 3위가 아니고 4, 5, 6위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70%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대학원 진학생과 임시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서울로 열심히 보내서 내 봉급을 다 털어서 보내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서울로 보낸대요. 그래서 계속 서울로 보내요. 그것도 유능한 아이들만 싹 다 뽑아서 보내요. 수도권은 계속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요. 지방은 누가 남나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지방은 누가 남지? 지방은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남지? 이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주대학교를 더 훌륭한 학교로 만들도록 이 지역사회가 으쌰으쌰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또한 들거든요. 어떠세요? 지역이 사라져요. 자, 지금 광역시들이 기존의 시도랑 합쳐질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인구수가 너무 줄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시도도 있어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의 시대로 미래를 바라보시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느냐? 제주도의 앞으로의 미래는 여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주도민이 이끌고 가셔야 돼요. 왜?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 많지 않아요? 당신의 고향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어려워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 더 많아요. 참고로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고향이 서울인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도 안 알아주셔서 가끔은 속상합니다. 제주도의 운명은 여기 있으신 분들과 다음에 여기 가족들, 이 제주도민이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대학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저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이 넘죠. 그런데 23년도에 고교 졸업자 수가 40만이에요.
빨간색 선과 하늘색 선의 차이가 무지하게 많죠. 저 차이의 일부는 재수생이 막아줄 거고요. 예, 그런데 어차피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도 어차피 실업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서울로 보내서 대학 졸업해도요,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25평 아파트가 25억 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저도 못 사요. 저도 수도권의 분당이라는 지역에 살아도 못 산다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자, 대학이 사라져요. 자, 2011년도에 408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2030년이면 언제예요? 8년 후에요. 8년 후에 211곳 대학만 살아남습니다. 엄청 사라져요. 어디가 많이 사라져요? 지방은 그냥 거의 막 엄청 사라지는 거예요. 자, 대학이 사라지면 그냥 유튜브에 대학 폐교 한 번만 쳐보세요. 거기에 눈물 절절 스토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의 그 공동체들도 다 어려워지지만 주변 상권이 다 죽어요. 그 동네는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붕괴주진 말했죠. 지금 거점 국립대들이 아이들이 계속 이탈해요. 뽑아 나오면 나가고 자퇴생 비율이에요. 제주도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수도권으로 가려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려야 돼요. 정말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살려야 돼요. 유능한 인재를 서울로 계속 가서 보내봤자 거기 가서 탑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그게 가능해요. 네. 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막 가가지고. 자, 진로학업 설계.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잘 이수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진로학업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것이 잘 되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이 진로학업 설계는 현재 교육부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 집중 학기제를 넣어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좀 보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려고 지금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시도교육청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을 보시면 일단 이전에는 아이들이 저도 고3 담임 많이 했었지만 고3 담임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했었던 순간이 뭐냐, 학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이 뭐야? 없는데요. 여태 꿈도 개발 안 하고 뭐 했어? 그랬거든요. 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 꿈을 찾아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맨날 학원집 하는데 도대체 언제 꿈을 꿀 수 있나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죠. 세상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제대로 만들어줘야 이 아이들이 꿈을 정말 찾아서 갈 수 있겠죠. 자, 미래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지금 교육체제에 구구절절히 쫓아가는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 사회는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풍부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가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학부모가 해줄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학부모님들의 직업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 직업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학생들이 다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이가 꿈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학업 설계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진로 지도부터 시작이 돼서 진로 지도는 아이들이 진로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학교에서 하는 진로 검사의 문제점은 뭐냐? 진로 검사를 열심히 해요. 다음에 결과지를
아이가 혼자서 읽고 끝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그걸 읽으면 그냥 무슨 성격 테스트 한 거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진로 검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 아이가 어떠한 직업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분석해 주는 것을 교사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검사지들의 결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이의 진로 성숙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원집 하는 애한테 알아서 스스로 해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진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로가 선택이 되면 과목을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과목이 뭔지 몰라요. 과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과목 안내서를 수십 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게을러서 모르는 거지 엄청난 정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 자료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안내를 동영상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요? 저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에 막 동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읽어왔는데 이거 아니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지금 발전해서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과목 이수 설계 지도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면 그냥 과목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또 연계가 되냐면 학교에는 교내 대회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종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점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신의 선택한 과목이랑 연계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안내를 해 주어야 되고요. 자, 다음에 학업 관리 지도는 아이들이 선택한 그런 계획들을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해 주고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관리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맥락이에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도 진로 검사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검색창에 커리어넷이라고 치시면 돼요. 커리어넷 요것을 치면 무료로 진로를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직업 적성 검사, 다음에 진로 성숙도 검사, 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또 직업 흥미 검사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들고요. 검사하고 나면 결과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커리어넷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MBTI 프로파일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 MBTI 검사도 인터넷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고 이 아이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워크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워크넷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워크넷 고등학생용 적성 검사도 있고요. 워크넷 대학 전공 흥미 검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서 직업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직업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직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직업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의 직업은 기존에 있는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항상 먼저 가는 길은 힘들 수도 있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모,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워크넷인데요. 워크넷 들어가면 직업 심리 검사 소개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제주도의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 거예요. 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겠죠. 이 자료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서울시에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가 있어요. 자, 서울 거는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거도 보지만 서울시 거도 같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진로 진학센터에서는 진로 적성 검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진로 검사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진로 검사를 어느 날 갑자기 집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죠?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같은 검사를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약간씩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직업을 탐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진로가 선정이 되면 우리 과목 선택 지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를 아셔야 되냐? 과목 선택 지도를 학교에서 하려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너무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꼭 보셔야 되는 자료들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세요. 자, 과목 선택 지도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뭘 봐야 되느냐면은요. 자, 국가 수준 교육과정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을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건 뭐냐면은요. 시도교육청 자료를 보셔야 돼요. 즉, 제주도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내에서 국가 수준과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교육과정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보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보시고 뭘 탐색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딘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우리 아이한테 좋은 학교가 어디인가? 어느 학교는 문과 과목이 더 많고 어느 학교는 이과 과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몇 명 보냈는가만 보고 고등학교 선택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소수의 아이들의 일이에요. 학교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소수 아이들의 일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의 진로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뭘 운영되고 있느냐도 보셔야 되고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건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셔야 될 건 공동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자, 공동교육과정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이 부분은 아까 화면을 날려가지고 복구를 못했는데요. 자,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떤 교육과정이 있느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만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학교랑 같이 과목을 개설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많은 시도에서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부담이 줄겠죠. 플러스 한 과목을 더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공동교육과정은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못 들었을 때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같이 논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광고 홍보 제작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강사를 우리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학부모 회의다 요청을 했어요.
강보 홍보 제작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찾아주세요. 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교사랑 같이 들어가는 코티칭 형태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MBC 촬영 부장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즉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인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되게 좋고, 부디 학부모회에서 꽃꽂이만 하지 마시고, 꽃꽂이 하지 마시고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변신하셔야 돼요. 학교를 그냥 구경하시고 그냥 이게 왜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동반자가 돼 주시는 것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 투어도 하시는데, 자, 이제 교육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2015 교육과정이에요. 2022는 아직 발표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2015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제일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통교과라고 써져 있죠. 자, 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고, 대학에서도 이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꾸 어려운 과목을 깐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에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기초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이러한 교과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과목에 뭘 준 거예요? 구분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은 무슨 과목이냐면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공통 과목 1학년에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다음에 이쪽 칸에 있는 과목은 이 화면이 좀 깨져가지고 지금 이 제목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현재 9등급제로 운영이 됩니다. 9등급 등급을 산출해요. 그리고 옆에 여기에 있는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 3단계 성취평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많은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수능 과목들은 좀 이수하고 오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그런 과목들과 더불어 나머지 과목들은 아예 진로에 따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진로 선택 중에서도 물화생지 2 과목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가 있어요. 근데 전문교과가 2015에서는 2가지로 나뉩니다. 전문교과 1이 있고 전문교과 2가 있어요. 자, 전문교과 1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전문교과 1은 심화 과목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하되 아이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하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부에서도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공동교육과정을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스토리가 넘어갔는데, 공동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실 온닷을 검색해 보세요. 교실 온닷. 자, 닷은 시옷이에요. 교실 온닷이 있는데요. 이게 교실 온닷에서 지금 809개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과목들, 그리고 지역에서 운영할 수 없는 과목들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같이 운영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확대 적용이 돼 간단 말이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치? 지금 K무크라고 들어보셨죠? K무크도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로만 다 들은 아이들을 또 학교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경우에 한두 개 과목 정도만 수강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과목별 세특도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문교과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전문교과 2 과목도 있어요. 전문교과 2 과목은 직업이랑 직결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상업 계열 과목들을 들으면 좋겠죠. 마케팅과 광고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상당히 좋은 과정들이 많으니 이런 과목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방법들로 좀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을 많이 존중해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에서는 학생의 교과목 선택이 반영되고 있다. 밑에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자, 이전에 지금까지의 입시의 방향이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칸이 요즘에 평가되고 있는 방향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학생의 교과목 선택이 반영되고 있다. 이거는 고교 학점제와 무관하게 뭐 때문에 그렇다? 2015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그렇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왔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니까 제가 여기 관련 관계자에게 파일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쭉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문계열이면 뭘 많이 들으면 될까요? 인문계열이면 언어나 사탐 과목을 많이 들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과에 특정 관련된 과목은 들어주는 게 좋겠죠. 아까 법이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행정학과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목을 예를 들어서 인문 쪽은 꼭 듣지 않았어도 크게 마이너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공계열은 다르다라는 거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상경 계열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수학 2개 과목 떠오르세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무슨 과목이 있냐면 사회과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과에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경계열 가는 친구들은 그런 과목들도 들어두면 좋다. 꼭 들어야 되지는 않지만 들어두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건계열이다 그러면 생명이랑 화학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같이 고민해 보실 게 이 아이들은 윤리성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로만 과목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직업 소양 측면에서도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도 유리합니다.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이랑 관련된 것인데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폭을 넓혀가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네, 물화생기 중에 필요한 과목들 그리고 수학은 들어둬야 되겠죠. 충분히.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에 공학계열이다 하면 아까 물리랑 기하는 꼭 들어두는 게 좋다라고 일반적인 경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시면 좋고 예술은 본인이 선택하는 예술의 과목들을 많이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제일 못해주고 있는 게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거의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부디 학교에서 못해준다라고 하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공동교육과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부장님들께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들 교육과정 짜실 때 지도를 보세요. 왜 지도를 보나요? 울산광역시는요. 문화의 집에서 드론을 날리는 과목을 개설해 줬어요. 주민자치센터 옆에 가면은 문화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기관들이 과목을 개설해 줘요. 뭘로 개설해 주느냐? 코티칭으로 교사 자격이 없으시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가서 같이 과목을 운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배움의 폭과 깊이를 상당히 넓혀줄 수 있고 깊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역사회에 농악이 있다. 그럼 음악 선생님이랑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하나 또 기억하실 거는요. 한 선생님이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간제 교사가 오기도 하고 강사가 오기도 한단 말이죠. 즉 뭐냐면 여러 교사가 협력적으로 한 개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티칭 강사를 계속 불러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 안에 일부를 코티칭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고교 학점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취업을 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고등학교에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미안한 친구가요. 선생님 저 미용해요. 저 대학 안 갈 거거든요. 근데 왜 수능 특강 왜 해요? 그래도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해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지금 마음 아파요. 너무 미안해요. 수능 특강 그거 뭐 해서 뭐해요? 그죠? 우리 그런 교육은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아이는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빨리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멘트 보면 딱 답 나오시죠? 예, 고교학점제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다 반대하세요. 그 선생님들을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있어요. 저 제주도 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는 전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제 막 진이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참 많이 해드렸거든요. 앉아 있으신 분 중에서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한가운데 제가 가서 선생님들 우리 교육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 시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개 과목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정말 이렇게 애원하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뭐 장학사도 아니고 그냥 이게 교사예요.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예요. 한 아이의 엄마가 더 컸어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 살아갈 국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 고교학점제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안에서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 안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제주도 우리가 살려야 돼.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주말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주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